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의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과 함께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전립선 암, 치료하지 않고 살아남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의 고영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의 고영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교수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 나와 주셨는데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좀 소개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예. 네. 교수님께서는요, 전립선암의 국가 검진화를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 이 해외 술기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셨다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술기를 만들어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 아주 10년 동안 정말 전립선암의 국가 검진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각별한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정 PD님 먼저 저에 대한 너무 과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꿈보다 해몽, 빈소리가 요란하다 뭐 이런 아이고. 격언들이 생각나는 이 과분한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거는 한 20년 전 제 펠로우라고 해서 이 분야에 이제 처음 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를 펠로우라고 하는데, 제가 펠로우를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전립선암이라는 어떤 주제를 제가 할당을 받아서 저희 은사님께서 저에게 할당해 주셔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서구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에서도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창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등수가 굉장히 급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전립선암이 남성 암 중에서 한 10등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경부터 이제 유럽, 미국 연수, 일본 연수 이렇게 다른 나라를 다녀보다 보니 2010년대쯤부터 해서는 이건 등수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변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전립선암은 남성암에서 확고한 1위로서의 어떤 주요 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등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전립선암이 중요한 암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전립선암의 순서를 예의 주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의 순서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맞물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선진국병, 서구 세계와 또 선진국들에서 주요 암을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남성암에서 주요 암, 또 조만간 1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의 경각심이 조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방송의 참여가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전에는 10위였는데 요즘에 보면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서는 거의 가장 흔한 암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궁금한 것이 교수님께서 이제 로봇 수술에 아주 앞장서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주제가 특이하게 치료하지 않고 살아남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또 이야기를 준비해 주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그럼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오늘의 주제인 치료하지 않고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사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예전에는 전립선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셨고 이게 해부학 이름 맞아? 뭐 이런 느낌까지 있으셨지만 요즘은 이제 전립선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어디에 있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암이 생겼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부터 간단한 어떤 개요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면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교통경찰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전립선이라는 게 이 그림에서 위로는 방광, 밑으로는 요 도의 중간쯤에 있는데 이 위치가 뒤로는 변이 나오는 직장이 있고요. 앞으로는 치골이라는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이 사통팔달 양쪽 다 뒤쪽 다 뭔가가 배출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전립선이 한가운데에는 정액이 배출되는 정관이 지나갑니다. 즉 전립선의 어떤 구조는 이런 여러 가지 통행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교통경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반의 가장 한가운데쯤에 박혀 있는 그런 구조. 이 구조는 따라서 접근하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디에서 가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앞에는 뼈가 있고 뒤에는 또 활동하는 위아래 뒤로는 다 활동하는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를 길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핵심 구조물만 접근을 해서 뭔가를 파괴한다든지 이러기가 솔직히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 위쪽은 이제 정관 그다음에 정낭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의 구조니까요. 그냥 손가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라내면 그림이 이 모식도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잘린 그런 전립선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증상이십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가? 네. 우리 보통 그냥 전립선은요. 요게 이제 그냥 전립선이에요.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보면 가운데 정상 요도가 구멍이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내려가는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때 요 정도 굵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전립선 비대증의 모양이 이거예요. 전립선이 커져 있어서 길이 좀 막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 요도가 눌려서 좀 길이 통행이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요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 암은 어떠냐면 전립선 암이 만약에 굉장히 뒤에서 크게 생겨서 결과적으로 길이 쪼그라든다면 가운데 부분이 좀 좁아지겠죠. 그러면 전립선 비대 증상과 같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길이 막히고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소변을 한두 번씩 보러 일어나는 전립선 비대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전립선암이 꼭 이렇게 크라는 법이 있나요? 또 여기저기 작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처럼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만 가지고 암의 여부를 타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비대증 증상이 있거나 내지는 없다가 전립선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의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네네. 어떻게 그러면 의심을 할 것인가 해서 간편하게 암을 확진할 수는 없지만 있는지 없는지 대충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검사로 나온 것을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암마다 선별 검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피검사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쓰이는 선별 검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수술, 최신에는 이제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에 좀 어떤 트렌드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예, 아까 거창한 저희 소개를 해주시면서 로봇 수술과의 인연이 제가 200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닥터 빠텔이라고 바이풀 알 빠텔 선생님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거의 2만 개 가까운 수술을 하신 분인데 네. 2008년부터 닥터 빠텔의 병원을 들락날락하다가 2010여 년경에 제가 아예 닥터 빠텔의 펠로우로
적을 잠시 바꿔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립선암의 어떤 로봇 수술의 첨단, 가장 앞서 있고 많이 하는 병원에서의 어떤 기술적 성취나 또 환자의 준비, 어떻게 수술 후에 케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선진된 그런 기술들을 제가 좀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좀 환자들에게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온 게 지난 20년 세월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준비를 하다 보니 이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핵심은 단일공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일공 수술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단일공, 구멍 하나로 수술을 다 끝낸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실제로는 작은 구멍 하나로 스파이더처럼 팔이 들어가서 이제 쫙 벌어져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하자면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통경찰, 네. 교통경찰이니까 여러 가지 길로 다 가도 이 교통경찰한테 도착할 수 있잖아요. 이 로봇 수술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세 가지가 다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종양도 절제돼야 되고 요실금도 회복이 돼야 되고 성기능도 회복이 돼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전립선이라는 게 소변이 지나가는 한가운데 또 바로 뒤에는 직장이 있고 이 주변으로 신경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립선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재건을 하거나 내지는 손을 대지 않거나 그런 좀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점에 있어서 암은 다 떼어낼 수 있는데 밑에 두 개가 무너지면 사실 이것도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이전에 개복 수술의 시대에는 완전 절제는 가능했지만 이 두 가지가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봇 수술 시대가 되면서 요실금, 성기능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거죠. 이러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파란색이 이제 로봇 수술이고 빨간색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인데 미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전립선 암 수술이 역전이 된 그랜드 크로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네. 그런 암 수술이 전립선 암 수술이 미국에서 10만 건 정도 시행되거든요. 한 해에 10만 건 정도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대부분을 90년대 초만 해도 개복 수술로 시행이 되다가 2010년대쯤 되니까 로봇 수술이 거의 다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트렌드를 거의 그대로 실시간으로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로봇 수술 중에서 이제 기존의 다기관, 다구멍 수술에 반대되는 게 이제 단일공 수술인데 어떤 게 단일공 수술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게 구멍 하나로 팔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나온다라는 그런 이게 마치 카메라가 코브라 헤드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고 일반적인 로봇 수술과 동일한 어떤 술기를 거둘 수 있으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구멍 하나만 뚫고 기계 자체가 움직여서 구멍을 새로 뚫는 게 아니라 기계가 움직여서 마치 구멍을 낸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게 이제 로봇 수술, 단일공 수술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일 유명한 저널에서 제가 가져온 거라서 요게 이제 기존에 여러 개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이고요. 요게 단일공 수술이십니다. 만약에 환자가 되신다면 네. 어느 쪽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구멍을 그렇죠? 작게 뚫는 쪽으로. 성적이 똑같다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양학적, 기능적 성적, 성기능 이런 게 다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쪽을 단일공 수술을 선택하시기에 환자의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위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전립선이라서 어디로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배꼽 위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맞아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디테일한 그림이 나오니까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SP 단일공 수술이 기술적으로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아직은 1세대 장비다 보니
기존에 이제 여러 장비들이 개선을 거쳐왔던 일반적인 로봇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세대가 어리죠. 그래서 정밀도 기술적인 면에서 수술적인 면에서의 정밀도가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의 숙련도 또 장비의 어떤 움직임이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로봇 장비에 적응을 하는 수술자와 수술 보조자와 마취 의사들의 협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대부분의 저희 비뇨기 종양, 제가 주로 신장암, 전립선암, 요관암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수술을 기존의 일반 로봇이 아니라 단일공 로봇으로 좀 메뉴를 바꿨었고요. 특히 이제 보라색 수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좀 선구적으로 한번 해본 수술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계 최초로 제가 하게 된 사례도 하나 있었는데 양쪽에 오른쪽 왼쪽 콩팥에 이제 암이 2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양쪽을 다 이제 구멍을 내서 한다면 한쪽마다 구멍을 6개씩 내야 되는 5개씩 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구멍 하나만 내고 양쪽으로 다 접근을 해서 수술도 아주 잘 끝나신. 그래서 요 케이스는 제가 환자 동의를 얻어서 저널에 보고도 이제 세계 최초로 보고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이 교통경찰 역할을 하니까 어느 길을 가더라도 경찰한테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으로 가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술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뭘 해도 수술 방법이 조금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방법은 방광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이런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기존의 복강형 내로 들어가는 방법, 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복강 외로 들어가는 방법, 폐연부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존 수술보다 조금 더 나은 술기, 조금 더 빠른 회복, 조금 더 나은 기능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 기술적 개선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의 어떤 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환자 입장에서는 구멍이 작으니까 더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복강외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부분을 로봇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접근을 위해서 이쪽 부분은 수술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단일공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정도만 수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만큼의 작업을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수술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줄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줄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득들이 부가적으로 생기니 저는 복강외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드레인이라고 하는 배액을 위한 관을 하나를 삽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요즘은 배액관도 넣지 않고 아예 그냥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전립선 주변에 클립도 사용하지 않고 배액관도 사용하지 않고 방광 촬영도 하지 않고 5일째 요실금 회복률이 보통 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논문을 썼습니다. 패드 한 장 기준으로 요실금 회복률 70%.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제3자가 내놓은 측정한 데이터를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적이 이 정도니까 좀 환자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런 데이터를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썼던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전립선 암 수술에서 로봇 수술의 어떤 최신 지견이랄까 새로운 발전이 이 정도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 수술도 진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점점 이제 환자의 회복에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암이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추세가 좀 지속될 거리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제 미국에서는 70년대,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부터입니다. 전립선암이 남성암에서 압도적입니다. 2등, 3등과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전립선암의 어떤 등수가 유병률이라고 해서 그 해에 새로 생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로 1등을 하고 있는 암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99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하는 겁니다. 실선이 발생률이고요. 점선이 사망률입니다. 발생률을 보면 3.1에서 36, 10배가 늘었어요. 사망률은 0.9니까 1에서 4.6, 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배, 4배 발생률 사망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인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남성에서 암 검진하면 예전부터 위암 검진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셨으니까요. 위암, 대장암, 간암 뭐 이런 소화기 암들이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좀 좌지우지했던 그런 대표적인 남성암들입니다. 지금은 폐암이 1등이 되었지만, 근데 이제 위암이 빨간색인데 위암이 이제 아까 로보스의 그랜드 크로스가 있었던 것처럼 전립선암이 위암과 그랜드 크로스가 2023년, 2020년대 초반쯤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 순위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전에 위암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를 점점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이 가능해졌고요.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사하게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령자 위주로 암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인데 네네. 이 마지막 기둥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 회색이 50대고요. 노란색이 60대, 파란색이 70대, 녹색이 80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 노란색 이상이죠. 즉 9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전체 발생한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75세 이상에서 생깁니다. 이런 노령자에서 전립선암이 많아지고 노령자 위주로 전립선암 환자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게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첫 번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립선암 환자가 많아졌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그래프가 이건데요. 전립선암 발견되었을 때 평균 나이가 어땠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이 전립선암이고 여성에서 대표적인 암이 또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 주황색이에요. 99년에 유방암은 약 여성에서는 48세가 발견 시의 평균 나이였고 남자는 반면에 71세였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보시면요. 쭉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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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71.4세. 즉 여성의 유방암은 발생의 평균 나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남성의 전립선암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평균 나이가 71세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71세쯤 되면은 전립선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갑니다. 그러네요. PD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평균 나이가 71세를 언제 넘었는지 아세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예, 생각보다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됐나요? 통계청 발표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요. 이게 71세가 언제쯤 되었나를 저희가 추정하는 건데 96년에 최초로 70세를 넘었어요. 네네. 그래서 70.1세가 되었고 10년 전 지난 2005년에 75세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코로나 80세.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2021년에는 80.6세. 2023년도
10.6세로 거의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80세쯤이 이제 평균 나이가 되니까 71세는 아주 가뿐히 이제 다들 넘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시대쯤 되면 전립선암은 71세라는 어떤 한계 연령을 대부분의 남성들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평균 수명의 증가가 우리나라 전립선 20년 동안 지탱되어 왔던 전립선암의 발견 시의 평균 나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앞으로도 이제 점점 노령화는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암이 이완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역학적인 어떤 근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추정 암 환자의 추정 예측을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4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뭐 이런 종류의 암들로 채워져 있던 남성암의 어떤 순위의 지각 변동이 처음으로 이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프로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전립선인데요.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이게 미국 예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1등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었던 첫 번째 해가 2022년이었고 이때 사망률은 한 7등 정도 할 것이고 추정 통계인데 연신한 수가 22,000명입니다. 2,000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시고 발견되는 환자는 2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6개월쯤 전에 실제로 이건 2022년도 자료 취합이 발표가 났습니다. 아까 22,000명으로 예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실제 발표에서는 2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어서 2등이 되었고요. 그런데 순위를 보면 그 전해 2021년도에 4등에 있었던 전립선암이 2등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나머지 암들 여기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암들은 다 검진하는 암이에요. 국가 암 검진을 하는 암입니다. 네. 정 PD님 혹시 전립선암에 대해서 국가 암 검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 PSA 검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예. 진짜요? 그 예상은 1등이었는데 왜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되었느냐? 이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 암 검진을 하는 다른 암들은 국가 암 검진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암 검진의 이수율이 요해 2021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국가 암 검진을 안 하는 암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은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오른 데 비해서 N수가 다 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립선암은 기대했던 만큼 예상했던 만큼 늘지 않았던 이유가 역설적으로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상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는 순서가 더 1등이니까 더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22,000명이 2022년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27,000명입니다. 3년 사이에 5,000명이 늘었어요. 예상 통계니까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22,000명, 27,000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완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암 통계 국립암센터에서 내놓은 통계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전립선암을 어떻게 의심하는가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병들은 뭔가 간단하게 의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을 확진할 수는 없지만 선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검사를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겐의 약자입니다. 전립선에 어떤 변이 생기면 전립선이 깨지면서 전립선 세포가 깨지면서 전립선 세포 안에 있던 특수한 단백질인 PSA가 혈액으로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전립선하고 특이항원 수치가 올라가면 꼭 암이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립선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구나 이런 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더 해봅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검사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PSA 검사에 대해서 피디님도 잘 모르시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잘 알까요? 해서 2020년도에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전 국민들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집어내서 한 600명 정도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립선암 검진 PSA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16% 정도 이제 받으셨다고 대답을 했고요. 16%요? 지식을 물어봤습니다. PSA 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네네. 10%도 안 되시는 분들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20년에 조사된 거니까 지금이랑 그렇게 시차가 나지는 않는데 PSA라는 검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이름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접근이 많이 쓰이는 말이 되었지만 PSA라는 용어는 아직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설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지표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350만 명 데이터를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심사평가원 보험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40세 이상 남자에서 얼마나 실제로 PSA 검사를 했는가를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2.5%. 이게 미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0%고 일본은 대략 30%에 육박하는데 저희는 제일 최근인 2026년도에도 7% 정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 PSA에 대한 인지, 또 PSA 검사의 실제 실행력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일련의 검사를 시행해보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고, 미국에서 제일 검사를 많이 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검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인용률 4.3점이면 굉장히 믿을 만한 논문이에요. 32,000명의 미국 성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50세 이상 남성 중에서 56%가 PSA 검사를 했고 30%는 5년 동안 3회 이상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PSA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일본과 비교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이라는 거는 인종적으로 좀 영향을 받거든요. 서구인이 우리나라 동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더라는 거는 8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전립선에 대한 역학에서. 그런데 이제 동양인,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왠지 유전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8년부터 공식 국가 통계에서 일본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으로 등극을 했고요. 2023년 일본 통계에서 전립선암이 그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약 10만 명 발견되었습니다. 98,600명 발견이 됐고요. 전립선암 사망률은 14,0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조금 실감이 안 나거든요. 지금 뭐 아까 우리나라 22,000명, 27,000명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한 해에 10만 명. 그런데 인구가 일본이 대략 1억 3천 명이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인구가 2.5배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우리나라 2만 5천 명이니까 일본도 그럼 5만 명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1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추산해 보면 실제 그러면 일본과 만약에 동일한 어떤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환자 수는 2만 5천 명, 2만 2천 명이 아니라 4만 명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사망률도 아까 2,200명, 2,50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하고 비슷한 5,600명 정도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뭔가. 그래서 일본 학자들, 제가 일본에도 유학도 한번 갔었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물어 이제 알게 된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PSA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몇몇 회사에서 대기업들에서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닌겐독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예전에는 또 자치단체에서 현 이런 데서 이제 PSA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2010년대 이후로는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구조 PSA를 국가적으로 하는 일부 구조가 남아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큰 차이이고 바로 이런 차이가 실제로 숨어 있는 환자는 2배 많은데 일본은 그걸 찾아내고 우리는 못 찾아낸 어떤 결과로 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 PSA 인지도 낮고 검사도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금 10분 남았어요, 교수님.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아니면 내용을 조금 이어가 볼까요, 교수님? 책 제목도 지금 설명을 못 드려서요.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저 다음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마저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이 노인에서 많이 생긴다 해서 이제 좀 넘어가서요. 우리나라의 암의 어떤 위험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빨간색이 우리나라 고위험도 전립선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저위험도가 있고 고위험도가 있고 중간 위험도가 있어요. 이름만 전립선암이지 사실은 다른 성질의 암 3가지를 붙여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빠른 시기에 저위험도 암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고위험도 암은 10% 줄었네요?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병원의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고위험도 암이 60%였는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전국국 한국연구재단의 협조를 구해서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51개 병원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7,000명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수집을 했는데 빨간색이 전국에서 발견된 암입니다. 전립선암 중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암이거나 중간 위험도 암 노란색이더라라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 동일하게 지역적 차이 없이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특징은 노인에서 많이 생기고 고위험암이 많다가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험도라는 개념을 오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목이 치료하지 않고인데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암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저위험도 암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이런 패널을 했는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이 능동 감시, 적극 감시, 치료하지 않고 좀 감시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암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제가 비뇨기학과 대표로 한번 나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고위험도 암이 많으니 적극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어떤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국 51개 병원의 자료를 그 다음에 제가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위험이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저위험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고위험암이 많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해도 발견되는 암 환자의 50에서 60%는 저위험도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위험도 암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위험도 암은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책을 한번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PSA, 그다음에 우리 1, 2, 3, 4기하는 익숙한 병기 있죠? 네. 거기에다가 암은 원래 병기와 등급이라는 2가지 개념, 양과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조인을 해서 저위험도 암은 이 3가지가 다 기준 이내에 있으면 저위험도 암이라고 합니다. 즉 PSA가 10 이내이고 걸리슨 등급이라고 하는 점수도 6점 이내이며 병기도 3기가 아니면 저위험도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저위험도 암으로 분류된 파란색, 녹색은
실제로 5년, 10년 후에 환자가 죽는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도암, 빨간색 암으로 돌아가시지 녹색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이고요. 저위험도 암의 경우에 이렇게 관찰을 해도 10년 동안 봤더니 수술을 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몇 가지 삼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연구를 했는 한 12.7년 가장 최장 23년 동안 관찰한 연구도 수술을 바로 한 군과 관찰한 군 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저위험도 암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어떤 합의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현재는 국제적인 진료 지침에 저위험도 암에서는 먼저 한번 그거를 고려해 보아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구 경북에서 한 150명 정도 환자를 적극 관찰, 능동 감시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네. 한 5년 정도 지나시면 이 중 절반 정도는 수술을 결국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어쨌거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함으로써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에서 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위험도 암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꼭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치료든지 간에 이 전립선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교통경찰을 지나지 않고 사거리를 지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치료든지 간에 교통경찰을 통해서만, 즉 전립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야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립선에 대한 영향은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전체 중에서 성기능 회복에 완전히 이르신 분들은 여러 논문들을 다 종합해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요실금 회복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빨리 요실금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 선택에 있어서 수술을 할 때는 더더욱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3년, 4년 지나면 소변에서 피가 나고 대변에서 피가 나고 또 소변이 절박해지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술이 되었건 방사선 치료가 되었건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 자체는 이 교통경찰에 대한 어떤 손상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이 질환이 환자의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는 질환인가에 대한 경중의 파악을 먼저 하고 상황에 맞게 내가 만약에 성기능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의 현실화를 오늘 이 짧은 어떤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대의 현실화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자면 전립선암과 동행을 하는 것이 능동감시.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치료를 안 받음으로써 환자가 불안해하면 안 되고 또 암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진과 첨단 기술이 양쪽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같이 이고 가는 것이 치료하지 않고 전립선암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암과의 동행을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가 능동감시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기준을 한번 쭉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위험도도 이제 정도가 쭉 나뉘지만 위험도가 이렇게 있어요. 저위험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진료 지침에서는 능동감시를 먼저 공고하고 있지만 네. 나의 기대가 현실적이다 그러면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위험도에서는 사실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고위험도 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술을 하면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도 암에서는 일선에 있는 비뇨기학과 의사들은 수술을 먼저 공고를 하고 있고 수술이 역할이 요즘 많이 확대가 되어서요. 예전에는 국소진행성 국소전이에서는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요 정도까지 있으신 분들이라도 수술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환자가 더 오래 사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립선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배뇨 증상도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분들까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먼 곳 전이에 해당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국소 치료는 의미가 없고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 네. 짧게 제 경험을 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좀 모자랐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 주시니까 너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온 설명이었고 또 무엇보다 전립선암의 위험도별로 치료법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설명 주셔서 너무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강의를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욘디 또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전해야 된 정보들의 양과 질에 비해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말씀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혹시 다음번에 또 네네.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